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호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 한국을 악마화하거나 혐오할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이 특히 일본에 해를 끼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5,000년 동안의 고유한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일본 문화가 한국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캐대언이라는 그 작품을 봐도 우리 주위가 잠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6년 현재 일본 노인 세대의 한국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 노인 세대는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시대,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고성장을 했던 시대. 한마디로 한국이 엄청 가난할 때 일본은 미국을 사내만에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그런 시절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노인 세대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좀 깔보고 경멸하고,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에 비해서 인식의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다. 굳어져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이. 근데 이 일본의 노인 세대도 시대의 변화, 세상의 변화, 여기에 완전히 눈을 감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과거와는 달리 국력이 크게 상승하고 세계적으로도 한류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부 노인 세대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고위층과 젊은 세대의 한국 인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층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일본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국주의 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치 세력이 거의 청산됐어요. 일본은 군국주의 세력이 그대로 온전돼서 지배층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후에 소련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했던 미국이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살려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 군국주의 세력이 살아남으면서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정치적 세습을 통해 군국주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시켰다, 후대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는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군국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베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층은 군국주의의 야망을 계속 품고 살아온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이 없는데요. 그것이 한국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지배층은 일단 한국을 좋게 보면 안 되는, 한국을 나쁘게 봐야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한국을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혐한을 부추기는 주요한 세력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 지배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일본의 젊은 세대는 과거에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경험도 없고,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국과 국력 차이가 크게 났던 시절도 잘 모르고, 오히려 일본이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침체하고 또는 쇠퇴하고 한국은 국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자라났죠. 그래서 일본 지배층이나 노인 세대하고는 한국에 대한 태도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일본 지배층이나 나이 든 세대에 비해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한류 같은 거 받아들이는 데서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개방적이에요. 일단 젊은 세대의 특징 자체가 정보에 대한 개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본 젊은이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정부에서 교육하는 거,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인터넷을 가지고 정보를 찾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한국 노래 듣고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대한 견해를 세우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호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일본 군국주의 지배층과는 달리 한국을 악마화하거나 혐오할 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이 특히 일본에 해를 끼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의 지배층이나 이런 쪽은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강하다면 일본의 MZ세대 같은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내 신호쿠보의 변화는 한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일본의 그 번화가의 한국 상품점 또는 한국 음식점 또 한류와 관련된 어떤 장소들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한류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찌 보면 시대 추세에 가장 민감한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웰빙 같은 것이, 그럼 웰빙 산업이 생깁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 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다. 번화가에 한국과 관련된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의 상품 같은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일본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류가 확산되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4차 한류까지 이어지는 현재, 한류는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한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류가 왜 생겼을까 할 때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인의 어떤 민족성 이것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원적으로는 한국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뭐 선진국이 되고 경제가 부흥해도 우리 문화가 별로고 또 우리 민족성이 그지 같다면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민족성이나 한국 문화, 한류에 이제 그게 반영되어 있죠. 이게 우수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데 과거에는 한국이 워낙 가난하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한국 문화가 세계에 소개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한국이 국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문화 또는 뭐 한국인의 민족성 이런 것들이 한류에 반영되고 그것이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환영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5천 년을 이어오면서 가져온 우리의 민족성이나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상실하지 않는다면 또 지금과 같은 국력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류는 필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다 잃는다. 혹은 민족 문화가 쇠퇴한다. 거꾸로 국력이 너무 하강한다. 이럴 경우에는 한류도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약해질 거라고 보지만 저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일본이 전반적인 문화적으로 한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을 뛰어넘긴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화적 우수성은 경제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산다고 문화가 꼭 우수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일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 문화를 수입했던 문화 수입국이죠. 한국은 문화 수출국이고. 그래서 한국은 5천 년 동안의 고유한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그것을 일본에 계속 전파해주는 문화 수출국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역전당했던 거거든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거치면서 일본이 군국주의화에 성공하고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그리고 한국이 이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역전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본이 한국인의 민족성이나 민족 문화를 능가하는 그러한 어떤 특성들을 갖추기 전에는 민족성이 갑자기 한국인보다 더 우수해진다든가 또는 일본의 문화가 뭐 세계적인 각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한다든가 하는 과정이 없다면 한국 문화를 따라잡고 넘어서기는 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취약한 것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문화 발전이든 경제 발전이든 정치적 발전이든 간에 그걸 주도해온 사람들이 백성들입니다. 민초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국민이죠.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대체로 그런 것들을 주도해온 세력은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이 주로 역사를 주도했다. 일본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가 꼽히려면 전 지배층에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 속에서 그 문화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계속 집단적 지혜가 모아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본은 그런 데서도 한국보다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문화가 한국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류에 반영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 문화에 반영된 한류, 한국의 문화의 우수성이라면 그 근원까지 들어간다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한류를 보면서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가족주의입니다. 가족주의.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특징인 우리주의를, 민족성인 우리주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족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한국 문화에는 한국인의 민족성인 우리주의가 강하게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상당한 감동을 준다 얘기가 됩니다, 지금. 뭐 그렇다면 뭐 한국인의 우리주의가 어떤 거냐 도대체. 뭐 이걸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캐대언이라는 그 작품을 봐도 우리주의가 잠깐 나옵니다. 그 안에는 흘러가요.
예를 들면 그 주인공이 3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 뭐 악마와 이렇게 혼혈인가? 그래서 몸에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같이 안 갑니다. 그러자 나머지 2 멤버가 거리감을 느끼죠. 쟤는 우리하고 진짜 하나가 되기 싫은가 봐. 우리가 되기 싫은가. 목욕탕에 같이 안 가네. 한국인의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 중에 하나가 동성 간에 목욕탕 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징표인데 우리 관계로 들어와서 우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다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2 멤버가. 나중에 이 드라마의 결론은 뭐냐. 셋이 같이 목욕탕 가는 거로 결론이 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원돼서 우리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경우에도 서구의 히어로물들은 대체로 영웅들이 분투해서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캐리언을 보면 이 3명이 중심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선 에너지를 모아서 혼문인가를 닫든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일부 뛰어난 히어로나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나 일반 평민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각이 강한데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특출난 영웅들이 몇몇이 다 해결하는 문제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구경꾼이 되는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끝에 보면 그냥 개인이 더 좋아져서 혼자서 즐거워하거나 행복을 누리거나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희망찬 얘기들로 마무리된다. 이걸 이제 가족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막 높게 평가하고 감동받고 그러는 건데 이게 우리주의입니다. 우리 민족 독특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류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류에 감동을 받고 지지를 보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이 한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대한민국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한국의 자살률이 언제 급등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90년대 이후를 경과하면서 즉 90년대라는 시간대를 통과하면서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를 놓친 게 한 2년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항상 세계 1위, 이제 OECD 국가 기준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이렇게 자살률이 아주 뭐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가 한국인데요. 그럼 90년대를 거치면서 왜 자살률이 급증했을까? 그것은 90년대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대체 한국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졌을까? 저는 여러 가지 저서, 최근에 출간한 오리노베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하는 저서 같은 데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악영향은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개인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집단 간 경쟁이 기본인 사회였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자면 줄다리기 시합 같은 거 또는 우리 옛날 제 세대의 경험으로 얘기하면 학교 운동회 이런 경쟁을 하는 사회였어요. 집단 간 경쟁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된 팀이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별반. 그리고 집단 간 경쟁의 경우에는 집단 간 관계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단 간 경쟁을 할 경우에는 소득 격차나 재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보통 청백전 많이 하죠. 이긴 팀한테는 아이패드 혹은 뭐 노트북을 상으로 주고 진 팀한테는 연필 한 자루를 준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운동회를 거부하거나 진 팀은 운동회 끝나면 학교를 점거하고 데모할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품을 어떻게 줄 수 있냐. 자, 집단 간 경쟁에서 격차를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집단적 저항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경쟁을 시켜놓고 집단 간 경쟁을 시켜놓고 전라도 쪽이 이겼다. 그래서 여기는 500만 원, 경상도는 10만 원 이렇게 주면 경상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죠. 또 사회적으로도 난리가 날 겁니다. 지역 분열이다, 분열 정책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집단 간 경쟁 때는 격차를 크게 못 벌려요. 따라서 집단 간 관계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도 사이좋게 악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는 오징어 게임에 다시 비유하자면 구슬치기 시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대1에 개인 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또 승자하고 또 1대1로 붙고 한 명이 이길 때까지 승자 독식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런 시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개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일단 뭐 이때는 1등한 사람한테 오징어 게임처럼 456억을 주고 나머지한테는 한 푼도 안 줘도 저항을 못 합니다. 개인들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이나 시스템에 저항을 못 해요.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공동체가 와해되죠. 신자유주의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자 한국인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인이야말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책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주의자들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뿔뿔이 개인으로 흩어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으니까 그로부터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외로움, 고립감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고 자살률이 급증하게 되죠. 사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지구촌은 다 신자유주의가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왜 한국에서만 자살률이 이렇게 높게 치솟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기자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 개인 간 경쟁 체제가. 한국인들은 원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각자 개인으로 흩어져서 치고받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나오고 1위까지 올라가고 떨어지질 않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자살률의 가장 큰 요인이고 원인이라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게 지속됩니다. 꾸준히 지속되는데 물론 사회 변동이나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 독재가 너무 가혹하고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거기로 인한 또 뭐 민생 악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자살률은 사회적 변동이 있으면 바로 자살을 하는 식으로 자살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즉 사회적 변동과 자살률은 시차가 있어요. 반영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높은 것은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 시기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 이것이 지금 시차를 두고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현 정부가 개혁을 잘해서 살기가 좀 좋아지면 자살률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2년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SNS 중독 등 한국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하는 이유? 자, 제가 한국인은 우리주의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서양 사람들이나 또는 서양 사람들을 많이 접촉했던 한국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남과 비교 잘 안 한다. 신경 잘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인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 사람들은 원래 개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 남이나 뭐나 이거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살든 간에. 한국인들은 우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우리에서 배제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라는 집단에서 배제당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죠, 한국인들한텐.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타인들은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 이 타인들인 우리와 나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비교를 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라는 집단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의식적 생각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단 타인에게 무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혹시 내가 우리라는 집단에서 낙오되거나 배제당해서 홀로 남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사회가 지독한 개인 간 서열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되면서 개인 간 격차가 벌어지고 개인 간 불평등이 생기고 그 결과가 뭐냐? 개인 간 서열이에요. 예를 들면 UFC 시합이나 권투 시합을 보면 개인끼리 치고받고 계속 한단 말이죠. 그 결과 서열이 매겨집니다. 챔피언. 그 다음에 1, 2위, 3위 쭉 매겨줍니다. 한국도 비슷하게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에서의 결과 개인 간 서열이 매겨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서열을 다 외우고 있죠. 서울대 1위, 뭐 어디 2위, 3위 쭉 외우고 있는데 그럼 6위권 대학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6위권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은 서로 사이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학 내에서는 또 과별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경영학과가 1등, 뭐 철학과 꼴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꼴찌인 철학과 학생들은 사이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과 학생들 내에서도 학점, 뭐 스펙, 가정환경, 외모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서열이 쫙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런 정도로 거의 개인 간 서열 사회라고 할 정도로 개인 간 서열 경쟁이 치열해요. 자, 그러면 서열 경쟁에서 밀린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남들한테 무시당한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서열이 높아지면 남들한테 존중받는다. 혹은 적어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나 사람 치고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열 경쟁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타인을 볼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서열에서 높은가, 내가 높은가, 저 사람이 높은가, 낮다면 불안해하고 높으면 좀 안심하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를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고립 생존 불안과 서열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젊은 세대가 이 고립적 생존 불안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존중 불안에서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일단 그 게임에 참여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성기훈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한 번 더 참가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걸 호소하죠. 이 게임 자체를 폐지하자. 이 게임을 하는 한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 이거 폐지하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극소수만 동조해서 반란이 실패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징어 게임이 부정의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즉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소위 이제 헬조선이다. 또는 뭐 흑수저 금수저론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불평등한 사회다. 알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는 사회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성기훈에 동조하기는 힘든 거죠. 개인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에 다 청년들이. 그래서 때때로 뭐 나오는 오징어 게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아유 저 대도 않는 소리야. 괜히 저거에 동조했다가 그냥 그 오징어 게임에서 박자들처럼 인생이나 망치지. 오징어 게임은 폐지 못해. 이걸 전제로 두고 그럼 이 생존 경쟁, 치열한 개인 간 생존 경쟁, 개인 간 서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이 생각만 하거든요. 따라서 청년들이 이 불안에서 탈출하기란 사실상 어려워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놓고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기성세대가 중심이 돼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사회 같은 것이죠.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 기본사회는 오징어 게임 그만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이게 기본사회의 모토인데 이런 사회가 된다면 오징어 게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청년들이 불안해서 탈출할 수 있겠죠. 그 사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나서 한국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번은 오징어 게임 규칙대로 456명이 경쟁을 해서 1등한테 456억을 주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 게임은 456명의 참가자한테 무조건 1억 원씩 나눠주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거 게임이 아니죠. 어떻게 이게 게임입니까? 제대로 게임이 되려면 456명한테 일단 1억 원씩 다 나눠주고 1등 한 명 뽑아서 1,000만 원, 2등 뭐 한 5명 뽑아서 500만 원, 3등 한 100명 뽑아서 50만 원 이렇게 이제 상을 걸어야 게임이 되죠. 다만 엄청난 격차는 아니죠.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등 할 사람한테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나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막 떨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설문조사 결과 이런 식의 재미있는 게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75%의 청년들이 2번을 선택합니다. 즉 오징어 게임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너무 불안하니까 그 게임을 하는 과정 내내.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게 바로 후자의 얘기입니다. 일단 참가자들 모두에게 1억씩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한테 조금씩 더 주는 그러한 경쟁을 한다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고 청년들은 고립적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이 마음이 불안한데 계속 불안한데 그게 도대체 어떤 불안일까 하는 그 원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불안한데 원인을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건 차이가 있어요. 불안의 원인을 안다면 최소한 고통은 경감됩니다. 또 대응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불안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불안하긴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이 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 불안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불안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저는 훨씬 더 불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자각이 싹 튼 청년들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말고 각자 도생을 하려고 그런 뜻을 모아서 청년들을 좀 뭉치게 하는 청년들 간의 연대,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불안을 줄이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서 뭐 세상을 바꿔주겠다? 이것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청년들이 그것도 원하고 목소리를 낼 때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연대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